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들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루마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며 병력 재배치와 더불어 일부 유럽 내 미군 기지 폐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에 주둔한 미군을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들로 옮기는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도 국방비 지출 의지가 강하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공조 구상에도 비교적 빠르게 지지 의사를 보인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배치된 미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방위의 핵심 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 작전을 떠받치는 전진 거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미군 주둔은 해당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군은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여주는 현실적 증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유럽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문제에도 오랫동안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럽 재배치 논란이 주한미군, 더 나아가 주일미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 4만 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 속에서도 미국에 충분히 보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사례가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늘 그렇듯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따지기보다 비용 청구서를 먼저 내미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병력 감축이나 기지 조정, 심지어 철수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 상원의 초당파 의원단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비용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미 의회의 분위기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시 방한 의원단에는 공화당의 톰 틸리스, 존 커티스, 민주당의 진, 샤힌, 제키 로즌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동맹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은 방위비 인상 요구 자체와 병력 철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주한미군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장치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왔습니다. 존 커티스 의원 또한 주한미군을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성장성과 한미연합 운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해온 인물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측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 샤인 의원은 주한미군을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강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백악관이 거래적 압박에 나선다 하더라도 의회 전체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과거보다 더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강조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군사비를 더 쓰는 수준을 넘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주변 안보를 보다 자주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동맹 내 역할 분담을 재설계하자는 전략적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의 최종 책임과 주도권을 한국군이 점차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점 더 무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병력 숫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한미동맹이 특정 행정부의 협상 카드로만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한국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안보 기여를 근거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론이 다시 힘을 얻는 배경도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만약 미국이 중동이나 대만 해협 등에서 새로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 연합사 체제 아래에서 한국군과 한국의 전략 자산이 원치 않는 분쟁에 자동적으로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전쟁 억지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미군 기지 자체가 적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미국이 자국 이익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경우 지휘권 구조상 한국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안보 공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 군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종속은 위험합니다. 협력은 강화하되 결정권은 점진적으로 우리 손에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안보 환경이 바뀌었으며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또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나토 탈퇴 수순을 밟거나 유럽 주둔 병력을 대폭 줄이기 시작한다면 유럽 안보 지형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군사력에 기대어왔던 유럽 각국은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숙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 무기 체계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더라도 생산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높다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 수출 사례를 통해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능력, 대량 생산 능력을 동시에 입증해 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가성비 좋은 대체제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각종 유도무기와 레이더 체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유럽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빠르게 만들고 제때 공급하고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방산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모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결국 생산 능력입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만들 수 있는가가 전장의 지속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직접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미국과 폴란드 등 우방국에 대규모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럽 전체의 군수 흐름을 떠받쳐 왔습니다. 이 결과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구형, 무기와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다 유연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장의 군수 균형을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상징하는 것은 단지 장비 하나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이 전쟁 억지와 전력 보강의 시간표를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느리고 무거운 구형, 체계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동안 한국산 체계는 기동성과 생존성, 정밀성과 신속한 전개 능력 측면에서 강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전형 생산 능력이며 그 공백을 파고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미국 일변도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의 직접 군사, 산업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다변화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주변 질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외교를 한 묶음으로 설계할 수 있는 중견 강국을 넘어선 행위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자주국방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언제나 동일한 강도로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 보다 강한 독자 억지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정치, 외교, 경제, 비확산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기다리는 나라로 머물 수 없다는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트럼프식 동맹관이 다시 현실화될수록 한국은 더 이상 감정적 불안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국가로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방위비 협상에서는 원칙과 수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장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K-방산을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유럽, 인도, 태평양, 기타 우방과의 안보 협력망도 더 촘촘하게 넓혀야 합니다. 지금 세계 질서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준비된 국가에게는 도약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의 파도에 휩쓸리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을 읽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힘을 축적해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이며 의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다음 선택이 동북아는 물론 유럽 안보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